당시 당군은 매소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기벌포 일대에 수군을 주둔시켰던 것 같습니다. 676년 11월 신라의 사찬 시득이 수군을 거느리고 기벌포로 나아가 당시 주둔하고 있던 서린귀의 부대와 전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연이어 패배했습니다. 크고 작은 전투를 무려 22번이나 치르며 결국 적군 4,000명의 목을 베고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이 결과를 승리로 보는 건 다른 건 없고 이후 서해에서 당군의 어떠한 활동도 보이지 않기에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전쟁 종결 선포가 없었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패전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요. 한반도에 있던 장수들도 모두 돌아와 여기에 필요한 자리들로 배치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당 전쟁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꿀입니다. 기벌포 전투가 끝나고 당나라도 안동도호부를 기존의 대동강변에서 요동으로 옮겨가면서 신라는 삼한 통일을 마무리 짓고 한반도 이남 전체를 통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나라가 공식적으로 패전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더 이상 한반도에 주둔하는 군사도 없었고 한반도 정벌을 위해 임명됐던 장군들도 중국 서쪽 전선으로 배치되거나 장안으로 돌아가게 됐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당나라가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 만들었던 세 기관이 이후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두 나라는 물론 신라까지 집어삼키려고 강제로 만들었던 계림도독부입니다. 당나라는 일방적으로 계림도독부를 선포하고 문무왕을 계림도독에 임명하는 어이없는 짓을 저질렀지만 이미 신라 왕실과 정부가 계속 존재했으니 조직도 건물도 없는 명목상의 기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676년 당이 나당전쟁에 패하면서 이는 당연히 유야무야 없던 일이 됐습니다. 다만 계림도독이란 다소 불편한 자귀는 문무왕 이후로도 이어집니다. 한반도에서 당나라를 몰아내긴 했지만 당나라가 멸망한 것은 아니었고 신라는 이후로도 동아시아 최강자인 당나라와의 관계를 이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사신을 보낼 때마다 신라왕을 계림도독이라 칭했지만 신라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자연스레 넘겼죠. 어차피 말만 그럴 뿐이지 신라를 실질적으로 하대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계림도독의 자귀는 이후 성덕왕 때까지 이어지다 733년 당나라가 발해를 침공할 때 신라가 여기에 참전하면서 나당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고 명목상의 계림도독도 사라지게 됩니다. 백제에 설치된 웅진도독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앞서 나당전쟁 당시 670년 문무왕이 웅진도독부를 직접 공격하고 바로 이듬해 웅진도독부에서 당나라의 구원을 요청했지만 신라가 먼저 별을 밟으면서 도발해 석성전투가 벌어졌다고 했죠. 두 전투에서 무참히 패한 당나라는 이제 허수아비가 돼버린 웅진도독부를 백제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요동지역의 건안성으로 옮겨갑니다. 웅진도독이었던 부여융은 이곳에서 백제 유민들을 다스리다 세상을 떠나고 이후 그의 손자 부여경이 웅진도독이 돼 그 자리를 이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후 웅진도독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690년 이후 발해에 의해 멸망했을 거란 설이 유력합니다. 당나라가 만들긴 했어도 지방 조직처럼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 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안동도호부입니다. 676년 기벌포 전투에서 패하자 당나라는 이전 웅진도독부처럼 안동도호부도 요동의 고성으로 이전합니다. 사실 이게 나당전쟁 패전을 인정한 거라고 봐야겠네요. 이후에 보장왕의 후손들이 안동도호를 맡긴 했으나 정치, 군사적인 의미가 매우 줄어들어 이전 도독이었던 서린귀나 연남색만큼 큰 실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안동도호부는 후에 도독부로 격화되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잠시 폐지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758년 당나라에서 안사의 난이 일어나면서 끝내 폐지되고 맙니다. 그래도 고구려 멸망 이후 91년이나 지속됐으니 그 존속기간은 적지 않다 하겠습니다.
신라의 사만통일에 대해 일부에서는 고구려가 가진 만주를 잃고 우리 민족의 영역이 대동강 이남으로 축소됐다. 신라가 당나라와 손잡고 같은 민족을 배신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삼국시대로 가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말이 어느 정도 통했을 뿐이지 각각의 나라에 있어서는 서로가 중국이나 일본처럼 외세일 뿐이었습니다. 신라는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이 과정에서 백제 성왕을 죽게 하면서 백제, 고구려 모두에게 공공의 적이 돼 있었고,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김춘추가 외에도 다녀오고 결국 당나라까지 가서 손을 뻗친 겁니다. 아마 이것조차 실패했다면 신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우리 기억 속에 가야와 비슷한 모습으로 남아있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역사야 백제 또는 고구려를 통해 계속 이어졌겠지만요. 한반도, 한민족과 같은 개념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정립된 거라고 합니다. 5월이 됐습니다. 천정과 비열홀, 강련 등 세 지역에 기근이 발생했는데 문무왕은 국고를 열어 이들을 구휼합니다. 여기서 천정은 현재 함경남도 덕원, 비열홀은 앞에서 설명했지만 함경남도 안변, 강련은 강원도 회양에 속한, 그러니까 이전 고구려 지역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안동도 호부 관할로 돼 있어 언제든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었지만 문무왕은 이 지역으로 과감히 구휼미를 보냄으로써 고구려 유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기초를 쌓게 됐습니다. 결국 석성 일대에서 다시 한번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기엔 서린귀를 총관으로 당군 2만 명이 파견됐습니다만 신라는 이번에도 5,300명을 사살하고 당나라 장군 2명을 생포하는 등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둡니다. 이 석성 전투를 계기로 신라는 백제 땅 모두를 회복한 것은 아니었으나 백제 지역 내 당군의 작전 지속 능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신라는 이 무렵 이미 백제 지역에 소부리주를 설치합니다. 이곳이 당나라 웅진도독부가 아닌 신라의 땅임을 분명히 선포한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문무왕은 내치를 강화합니다. 신라는 이때 처음으로 지방 행정관리와 감찰을 위한 외사정을 파견합니다. 지방을 관리해 큰 전쟁에 온 나라가 대비케 하는 것이죠. 여기에 660년 백제 멸망 후 없앴던 수병제도를 부활시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당나라의 공격이 잠시 주춤했던 674년 2월 안압지를 조성합니다. 단순히 외형을 꾸미는 것이 아닌 당과의 전투에서 승전을 기원하는 신라의 염원을 의미했습니다. 문무왕은 2년 뒤 다시 한번 승리를 기원하며 부석사를 조성합니다. 안압지와 더불어 승리를 열망하는 간절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문무왕은 이렇게 전쟁 중에도 고구려, 백제 백성들을 하나로 아우르며 내부를 정비하기 위한 정책을 하나둘 추진합니다. 이 중 옛 사비성 지역에 소부리주를 설치한 건 과거 백제의 수도를 신라의 지방으로 선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 전쟁이 끝나자 중앙관부의 말단 책임자인 사의 인원을 늘려 업무 처리에 활력을 가합니다. 일단 중앙은 이 정도고 중요한 건 새롭게 신라의 영토로 편입된 지방들입니다. 신라는 이전 진흥왕 때부터 소경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지방 거점인 광역시 내지는 도청 소재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신라의 수도는 경주. 통일 이전 영토를 기준으로 봐도 너무 동해안 변방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으니 천도를 하든 아니면 이에 준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문무왕은 진흥왕 때부터 있던 이 소경제도를 확대시켜 통일 2년 뒤인 678년엔 원주의 북원 소경을, 다시 680년엔 가야의 중심지였던 김해에 금관 소경을 설치합니다. 이 조치는 이후 신문왕대의 오소경제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문무왕은 지방행정에 이어 군사제도도 개편합니다. 그 유명한 구서당 십정이 이때 나오는데요. 구서당은 중앙군, 십정은 지방군이죠. 구서당 중 백금서당이란 부대가 있는데 문무왕이 백제 지역을 점령한 뒤 백제 유민만으로 조직한 부대였습니다. 사실 나라를 세우거나 영토를 통일한 군주는 그 자체만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이기에 그 후에 그 체제를 정비할 만한 어떤 실적을 남기진 못하고 후대에 정권을 물려준 뒤 세상을 떠납니다. 대조영, 왕건, 이성계 모두 그러했죠.
체제 정비는 그 뒤를 이은 무왕, 광종, 성종, 태종 등의 몫이었습니다. 통일 이후 문무왕의 체제 정비 실적이 객관적으로 그리 커 보이진 않습니다만 통일 이후 재위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걸 감안한다면, 그리고 전쟁 중에도 통일 이후를 꾸준히 대비했다는 걸 생각하면 문무왕은 매우 대단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